강준호 머리 깨졌습니다. 피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쌍칼 자수로 풀려난 최화영이 오장미를 막으라고 던진 한마디가 결국 준호 피로 돌아왔거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쌍칼 자수 하나로 살아나는 줄 알았던 최화영이 왜 더 다급해졌는지, 왜 이강혁이 사람 하나를 입막음하려다가 제일 아픈 피를 보게 됐는지, 그리고 왜 오장미가 끝내 마대창 앞에서 자기 이름을 밝힐 수밖에 없었는지 끝까지 이어집니다. 결론 일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최화영은 잠깐 풀려났어도 결코 살아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잠깐의 자유가 더 큰 욕심을 불렀고 그 욕심이 준호를 쓰러뜨리고 자기 발목까지 다시 묶어버렸습니다. 쌍칼은 경찰서에 들어오자마자 오복길 사건은 전부 자기 짓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진짜 사람 하나를 죽인 놈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숨이 막혀야 하고 어디선가 말이 꼬여야 하고 자기가 본 피와 냄새를 떠올리면서 눈빛이 흔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쌍칼은 준비된 문장처럼 줄줄 외웠습니다. 현장 사진을 일부러 순서 바꿔 보여줘도 모르고 지나갔고 오복길이 넘어졌던 방향도 틀렸고 지하주차장 불이 몇 개 꺼져 있었는지도 못 맞췄어요. 형사들 얼굴이 바로 달라졌습니다. 저건 자수라기보다 누군가 짜준 대본을 읽는 놈 같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쌍칼 자수는 당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쌍칼이 자기 죄라고 들이받는 순간 최화영 쪽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밀어붙였어요. 아직 직접 범이 따로 자백했고 진술 검증이 필요한데 최화영을 계속 잡아두는 건 과하다는 시기였죠. 양금순이 숨겨놨던 옷에서 오복길 혈흔이 나왔던 흐름도 있었고 수사팀도 일단 직접 진술 검증부터 다시 하자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최화영은 아주 잠깐 정말 숨 돌릴 틈만큼 풀려났습니다. 기자들 카메라가 번쩍이는 사이로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데 겉으로는 초췌한 척했지만 속은 달랐어요. 살아났다고 믿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직 자기 손발이 밖에 남아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강백호는 그 석방 소식 듣자마자 표정부터 바뀌었습니다. 저건 풀려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터지기 직전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백호는 그동안 혼자 모아두던 자료를 한 번에 던졌습니다. 오복길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장미가 크게 다칠 뻔했던 예전 차량 접촉 사고 서린이 이동하던 날 이상하게 비어있던 CCTV 시간대, 쌍칼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결제된 공업사, 수리 내역, 이강혁과 쌍칼이 같은 시간대에 겹쳐 잡힌 기지국 기록, 정수기를 누가 미행했는지까지 전부 묵었습니다. 포인트는 명확했죠. 쌍칼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을 독단으로 저지른 놈이 아니라 누군가 시키면 사고를 내고 흔적을 정리해온 실행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료가 들어가자 경찰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쌍칼 자수 하나만 따로 떼어볼 일이 아니라는 쪽으로요. 형사들은 조사실에서 질문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복길만 물은 게 아니었어요. 작년 겨울 장미가 탄 차 브레이크 점검표는 왜 사라졌는지, 서린이 귀가하던 날 골목 CCTV는 왜 하필 그 시간만 비었는지, 이강혁한테서 받은 돈은 왜 3번으로 나눠 들어왔는지까지 찔렀습니다. 쌍칼 표정이 그제야 무너지기 시작했죠. 오복길 하나만 뒤집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전에 저질렀던 더러운 일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최화영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구두부터 벗어 던졌습니다. 손이 떨리는데도 물 한 잔을 단숨에 마시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한참 봤어요. 감옥 안에서 버티던 사람 얼굴이 아니라 겨우 빠져나온 사람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 안도감은 오래 못 갔습니다. 변호사가 가져온 보고가 문제였거든요. 쌍칼 진술이 너무 허술해서 형사들이 예전 사고들까지 함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최화영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쌍칼이 오래 못 버티면 남는 건 하나였습니다. 오장미 입입니다. 장미가 마대창 앞에서 무슨 말이든 꺼내기 시작하면 쌍칼 허위 자수도 이강혁 라인도 자기 과거도 다 한 줄로 묶이게 되니까요. 그날 최화영은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는데 더 무서웠어요. 쌍칼은 곧 흔들릴 거야. 그 전에 오장미부터 막아. 회장님 귀에 뭐 더 들어가기 전에 그의 입부터 닫아.
이강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평소처럼 예, 대표님 하고 바로 받지 못했어요. 쌍칼 조사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경찰이 예전 사고까지 캐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최화영이 잠깐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자기 살 길보다 장미 입막음이라는 것도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등을 돌리면 자기 목도 바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이강혁은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장미도 그날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어온 순간부터 집 안 공기 자체가 서늘해졌거든요. 정숙희는 괜히 문단속을 2번, 3번 확인했고 양금순도 평소처럼 투덜대기보다 자꾸 창밖만 봤습니다. 장미는 더 버티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백호를 만나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갔는지 자기가 지금 말해야 할 게 뭔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진짜 서린은 병원에 있고 자기는 아직 서린인 척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거짓이 사람을 지키는 방패인지 아니면 더 큰 화를 부르는 덫인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각 강준호는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힌 채 퇴근길 내내 한 곳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직 장미를 서린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회사에 안 나오고 할아버지 병간호 핑계로 집에 머문다는 말을 들을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최화영이 진짜 살인자일지 모른다는 공포, 자기 피에 대한 혐오, 그런데도 서린 얼굴만 떠올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준호는 집 앞까지 왔으면서도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몇 번을 서성였죠. 보고 싶은데 보면 자기 마음이 더 망가질 것 같아서요. 장미는 백호를 만나러 잠깐 나가려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오래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모자도 눌러쓰고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턱을 넘는 순간 바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 느낌은 생각보다 정확했습니다. 골목 한쪽 어둠 속에서 먼저 걸어 나온 사람은 이강혁이었으니까요. 도망칠 틈도 없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미 얼굴이 굳었고 이강혁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얘기 좀 하자.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장미가 바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강혁은 이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장미는 바로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그런데 이강혁 손힘이 너무 셌어요. 손목이 비틀릴 정도로 잡혔고 그대로 골목 안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강혁 눈빛은 사람과 대화하려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무조건 끝내야 하는 일을 밀어붙이는 눈이었죠. 회장님한테 뭐 말했어? 백호랑 어디까지 맞췄어? 지금 입 다물면 끝낼 수 있어. 말은 낮았지만 사실상 협박이었어요. 장미가 버틸수록 이강혁 손은 더 세졌고 장미는 그대로 벽에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끌려갔습니다. 차문이 열린 소리까지 들리자 장미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오늘 저 사람은 말로 끝낼 생각이 없다는 걸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그때 강준호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처음엔 자기도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강혁이 왜 하필 마서린 집 앞 골목에서 왜 저렇게 다급하게 사람을 잡아끄는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거의 본능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이 실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목소리가 골목을 갈랐습니다. 장미는 숨이 턱 막혔고 이강혁은 제일 끼면 안 되는 사람이 끼어들었다는 걸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죠. 준호는 그대로 장미를 자기 뒤로 밀쳤습니다. 아직은 장미를 서린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눈앞에서 서린이 끌려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준호는 이강혁 손목을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대표님이 풀려났다고 이제 대놓고 이럽니까? 여기서 이러면 끝장나는 거 몰라요. 이강혁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최화영 명령도 있었지만 준호가 이 판을 직접 봤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졌거든요. 둘 사이 팔이 얽히고 몸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장미가 말릴 틈도 없었어요. 준호가 한 번 더 장미를 뒤로 감싸는 순간 이강혁이 팔을 뿌리치듯 밀었고 하필 바로 뒤 주차장 철제 기둥 모서리에 준호 머리가 세게 찍혔습니다. 소리가 둔탁했습니다. 너무 짧은 소리였는데도 다 멈춰버리게 만들 정도였어요.
준호 몸이 그대로 힘없이 꺾였고 머리 옆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장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준호 씨. 그 이름이 거의 비명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장미는 무릎부터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준호를 받쳤고 손바닥에 뜨거운 피가 번졌습니다. 이강혁도 그 장면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접 때리려던 것도 아니고 죽일 생각은 더더욱 아니었는데 자기 선택이 만든 결과가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바닥에 번지는 피가 자기 충성의 끝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숨만 거칠게 쉬었습니다. 손가락이 한번 움직였어요. 장미 쪽으로 뻗으려다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하나가 장미를 더 무너뜨렸죠. 자기 때문에 다친 사람을 보는 공포도 컸지만 그 사람이 하필 준호라는 사실이 더 잔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준호를 밀어내고 숨기고 거짓으로 버텨온 모든 시간의 대가가 이 피 한 번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이강혁은 차마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도망쳐야 하나, 준호를 직접 들어야 하나 머릿속이 한꺼번에 꼬였어요. 결국 장미가 먼저 정신을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요. 지금 뭐해요? 병원으로 옮기는 내내 장미는 거의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 피가 묻은 손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질문해도 바로 답을 못했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의식이 흐리다. 보호자 연락해야 한다는 말이 오갈 때마다 심장이 더 조여왔거든요. 장미는 자기 손에 번진 피를 보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왜 하필 준호였을까? 왜 자기 주변 사람은 자꾸 대신 다칠까? 그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어요. 한영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아들이 머리를 다쳤다는 말만으로도 다리가 풀릴 뻔했는데 응급실 앞에서 본 장면은 그보다 더 끔찍했어요. 장미는 피 묻은 손을 씻지도 못한 채 서 있었고 수술실 문은 닫혀 있었고 이강혁이 그 근처까지 와 있었는데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그 자리에서 감을 잡았습니다. 이건 평범한 사고가 아니라고요. 아들이 길에서 넘어졌다면 왜 이강혁이 거기 있었겠어요? 왜 하필 장미가 같이 있었겠어요? 한영자는 장미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다가왔다가 피 묻은 손을 보고 멈췄습니다. 화를 낼 상대가 따로 있다는 걸 더 빨리 알아버렸거든요. 저 인간이 또 움직였구나. 채화영이 또 손댔구나. 떨리는 목소리였는데도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강백호는 소식 듣자마자 병원보다 먼저 경찰 쪽부터 움직였습니다. 현장 주변 CCTV, 구급차 호출 시각, 이강혁 위치, 쌍칼 조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맞물리는지 바로 계산했죠. 그리고 형사에게 단도직입으로 말했습니다. 이강혁이 오늘 오장미 씨를 만나러 간 이유부터 봐야 합니다. 쌍칼 조사 틀어지고 채화영이 잠깐 풀린 직후에 저게 벌어졌다면 입막음이나 회유 시도로 봐야 맞습니다. 백호는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준호가 다친 일 하나가 과거 사고들까지 다시 연결할 결정적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냉정하게 보고 있었어요. 조사실 안 쌍칼도 같은 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휴대폰을 책상 위에 툭 던졌거든요. 오늘 이강혁이 어디 갔다 왔는지 아냐. 쌍칼은 처음엔 모른 척했지만 곧 준호가 다쳤다는 말이 들어오자 얼굴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오복길 건 하나만 덮고 끝낼 줄 알았는데 바깥에서는 또 장미를 막으려다 사고가 났고 그 과정에 준호까지 엮였다는 사실이 겁으로 밀려왔어요. 형사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한 짓이 오복길 하나냐. 예전에도 사람 치고 흔적 지우고 CCTV 비우고 차 건드린 거 다 너희 라인이지? 쌍칼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질문을 부정하려면 예전 일까지 완벽히 정리됐어야 하는데 이미 다 틀어졌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쌍칼은 처음엔 아니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사고 당시 공업사 결제 내역, 가명으로 받은 현금 봉투, 이강혁과 통화한 날짜를 하나씩 들이밀자 표정이 완전히 깨졌어요. 오복길 하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여기서 더 버티면 채화영이 자기를 진짜 버릴 거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겠죠. 쌍칼은 물을 달라고 했고
손이 덜덜 떨린 채 컵을 잡다가 결국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난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그 말 하나로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아직 안 나왔지만 누군가 위에서 움직였다는 틀이 열려버린 겁니다. 형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켰는데? 이강혁이냐? 최화영이냐? 쌍칼은 대답 대신 눈만 굴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했어요. 형사 한 명이 바로 정리했습니다. 허위자수의 범인 도피, 과거 사고교사 정황까지 붙는다. 지금 안 말하면 너만 버려진다. 쌍칼은 거기서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복길 주차장, 장미를 노린 접촉 사고, 정숙희 움직임을 감시하던 날들, 그리고 CCTV를 비우라는 지시가 전부 하나의 줄처럼 머릿속에 다시 이어졌거든요. 최화영은 자기한텐 늘 돈과 약속을 던졌지만 위기 올 때마다 앞에 세우는 것도 자기였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시각 최화영은 집에서 이강혁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미 입은 막혔는지, 쌍칼은 얼마나 버티는지, 경찰 분위기는 어떤지 보고받아야 안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기다리던 전화 대신 들려온 건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준호가 다쳤다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못 알아들은 듯 되물었습니다. 누가? 변호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강준호 씨가 장미 씨 쪽에서 충돌 과정에 크게 다쳤답니다. 그 순간 최화영 얼굴에서 핏기가 확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최화영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소파를 짚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만은 다른 모든 일과 달랐으니까요. 준호가 왜 거기 있어? 그 말이 거의 숨처럼 새어 나왔습니다. 최화영 눈앞에는 오복길도 쌍칼도 드림도 아니었어요. 뒤늦게라도 붙잡고 싶었던 자기 아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기는 남의 자식 울리고 남의 가족을 무너뜨리면서도 이상하게 준호만큼은 마지막에 자기 편으로 남아주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장미 입을 막으려던 자기 명령이 결국 자기 아들 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요. 최화영은 그대로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진짜로 속이 뒤집히는 사람처럼 숨을 못 쉬었어요. 하지만 최화영은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떨다가도 결국 눈빛이 다시 뒤집혔어요. 슬픔이 참회로 가는 게 아니라 분노로 틀어지는 사람이니까요. 오장미 때문에야 처음부터 걔가 안 나타났으면 정숙희가 애들 바꾸지만 않았어도. 최화영은 또 남 탓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명령이 만든 결과인데도 고통의 원인을 장미 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준호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 모순이 더 무서웠죠. 준호를 진심으로 아끼는 듯 무너지면서도 끝끝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최화영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경찰은 이미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쌍칼이 시킨 대로만 했다고 흔들린 데다 오늘 이강혁이 장미를 만나려다 준호가 다쳤다는 사실까지 들어왔으니까요. 그건 우연한 싸움이 아니라 명백히 누군가 장미를 압박하려 한 흐름으로 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허위자수 교사, 범인 도피, 과거 사고 연관 정황, 입막음 시도까지 묶어 다시 영장 쪽으로 움직였어요. 잠깐 풀려난 최화영 발밑으로 다시 수갑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면 그냥 넘기시면 아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오복길 사건 하나가 아니라 드림 안에서 오래 숨겨졌던 모든 거짓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누군가는 피를 보고 누군가는 입을 열고 누군가는 이제 더는 숨을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장미가 계속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 번 씻고 또 문질렀어요. 그런데도 준호 피가 안 지워지는 기분이었죠. 물이 빨갛게 흐르지도 않는데 손끝 감각은 자꾸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준호 머리가 기둥에 부딪히던 소리, 바닥에 번지던 피, 자기 이름도 아닌 설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대신 뛰어든 준호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장미는 세면대 앞에서 결국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더 숨기면 또 누가 다칠지 모른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공포보다 크게 올라왔습니다. 정숙희는 장미 얼굴만 봐도 이미 결심이 어딜 향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몸이 아직 겨우 그렇게 묻자 장미는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지금도 숨기면 또 사람 다쳐요. 이번엔 제가 틀렸어요. 제가 버틴다고 다 지켜지는 게 아니었어요. 장미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되찾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더 지키려면 거짓부터 끊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어요. 정숙이는 울컥했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준호 피까지 봤는데 더 붙잡으면 그게 더 잔인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영자도 그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장미를 보는 눈에 원망이 있었죠. 내 아들이 왜 내 주변에서 자꾸 다치냐는 말을 쏟아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는 동안 한영자 머릿속에서 더 크게 자라는 건 따로 있었어요. 준호를 저 자리에 눕힌 건 장미 자체가 아니라 장미를 끝까지 쫓아온 채화영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영자는 새벽 가까이 장미를 다시 불러 조용히 말합니다. 내 잘못이 없다고는 못하겠어. 근데 더 분명한 건 저 여자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애는 또 다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숨지 마. 숨을수록 저 인간만 시간 번다. 그 말은 차가운 비난이 아니라 같이 끝을 보자는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강백호는 수술실 앞에서 장미를 오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미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자기 탓처럼 받을 상태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아주 현실적으로만 정리했어요. 오늘 밖에 나가는 거 누가 알았는지부터 봐야 해요. 그리고 이제 장미 씨가 숨으면 그게 더 위험해졌어요. 저쪽은 이미 장미 씨 정체를 알고 움직였고 준호 형까지 다친 순간부터는 이 거짓이 방패가 아니라 약점이 됐습니다. 백호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자 장미도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마대창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순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염산월과 진홍주도 더는 모른 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산월은 반찬 가게에서 봤던 쌍둥이 사진이 자꾸 떠올랐고 채화영이 예전에 던졌던 협박도 아직 생생했어요. 그동안은 무서워서 입 다물었지만 준호까지 피를 봤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더 숨는 게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월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그날 사진 봤어. 분명 둘이었어. 그리고 그 인간이 입 열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 홍주도 바로 받았습니다. 나도 이상했어. 화장대 물건이며 말투며 어딘가 계속 안 맞았어. 둘은 모든 진실을 다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본 조각만큼은 내놔야 한다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증언들이 쌓일수록 장미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게 되죠. 마대창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허탈이 먼저 올라온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그 말 뒤에는 더 많은 뜻이 숨어 있었죠. 왜 내가 예전 설인과 다르게 살갑다가도 갑자기 멀어졌는지, 왜 너는 매번 누군가를 지키려는 표정이었는지, 왜 채화영이 너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날이 서 있었는지 이제야 전부 설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대창은 더 늦게 더 낮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 말에 장미는 끝내 눈물을 못 참았습니다. 용서받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 버팀의 무게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마대창은 장미 고백만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설인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결국 직접 병원으로 갔어요. 말로만 듣던 진실과 자기 눈으로 보는 진실은 다르니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누워있는 진짜 설인 얼굴을 보는 순간 마대창은 문턱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채화영이 만들어 놓은 거짓이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몸으로 느낀 겁니다. 저 침대 위에 누운 아이가 진짜 손녀이고 자기 곁에서 손녀 노릇을 하며 버텨온 아이는 장미였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덮쳐왔거든요. 마대창은 병실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와도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 한마디는 누구 탓을 하기도 전에 자기한테 먼저 돌아간 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진 이상한 흐름을 오래전부터 느끼고도 체면과 침묵으로 눌러놓은 시간이 있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마대창은 병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보다 다시 서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최화영은 이제 며느리도 대표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온 뒤 마대창은 법무팀보다 먼저 보안팀을 부릅니다. 최화영 사람들부터 동선 끊어. 서린 병실, 장미 동선, 준호 병실까지 전부 묶어. 그 지시가 떨어지는 순간 가족 감정이 아니라 전쟁 준비가 시작됩니다. 마대창은 거기서 감정만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움직였어요. 먼저 보안팀에 병원 경호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서린이 있는 병실 주변도 장미가 드나드는 동선도 더 이상 비워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법무팀에는 최화영 개인 사건과 드림 이름을 분리하는 절차를 당장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도 밀어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체면과 회사 이미지를 먼저 봤겠지만 이제 마대창 머릿속 우선순위는 달라졌습니다. 최화영은 더 이상 자기 집 사람이나 대표가 아니라 자기 집안을 통째로 속이고 사람들까지 다치게 만든 위험 그 자체가 됐으니까요. 드림 이사회도 더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긴급 소집된 자리에서 임원들은 처음엔 서로 눈치만 봤어요. 다들 최화영 눈치를 오래 보며 올라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마대창이 아주 짧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개인 사건이다. 회사는 분리한다. 반대 있으면 지금 말해. 그 말이 끝인데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선을 그어버리자 그동안 입 닫고 있던 임원들이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실 보안 지시가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는 사람, 외부 처리 비용이 설명이 안 된다는 사람, 법무 라인이 계속 무리한 방어를 요구받았다는 사람까지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드림은 처음으로 최화영 없는 방향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은 백호한테도 중요했습니다. 법으로만 밀어선 안 되고 회사 내부가 최화영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백호는 마대창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최화영 개인 혐의만 3개 가도 회사가 뒤에서 막으면 시간만 벌어줍니다. 대표실 기록과 보안 공백을 지금 회사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마대창도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늦게 알아차린 만큼 더 세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드림 안숨은 파일과 사람 흐름이 동시에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건 결국 최화영을 더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사이 경찰은 최화영 쪽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대표실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들어오자 비서진 얼굴부터 하얗게 질렸어요. 형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화영 씨, 허위자수 교사와 범인 도피, 그리고 추가 사고 연관 정황 관련해 다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잠깐 풀려나 살아난 줄 알았던 최화영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무서운 건 체포 자체보다도 준호가 다친 날 경찰이 이렇게 빨리 다시 움직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바깥판이 완전히 자기를 등졌다는 뜻이니까요. 최화영은 끝까지 기세를 부리려 했습니다. 변호사 부르세요. 당신들 나중에 다 책임질 거예요. 하지만 손목에 다시 차가운 감각이 닿는 순간 그 말도 예전만큼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최화영은 잠깐씩 준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준호는 어때요? 의식은 있어요?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무반응 앞에서 최화영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자기 입으로 수많은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던 사람이 막상 자기 아들 소식 앞에서는 손끝까지 떨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그런데 그 불안조차 최화영을 사람답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후엔 또 이를 갈며 중얼거렸거든요. 서린만 아니었으면. 그 한마디에 최화영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드러났습니다. 준호를 걱정하는 진심과 자기 죄를 남 탓으로 돌리는 악성이 한 몸 안에 같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끝나고 준호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는 아니었지만 충격이 커서 당장은 깨어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어요. 장미는 그 말을 듣고도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은 붙었지만 자기 때문에 또 한 사람 일상이 깨졌다는 사실이 그대로 남았으니까요.
장미는 유리창 너머 준호 얼굴을 보다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거짓이 더 길어질수록 준호도 설인도 엄마도 다 더 다치게 된다는 결론이 더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마대창 앞에서 입을 연 선택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늦었을 뿐 틀린 선택은 아니었다는 쪽으로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죠. 드림 안쪽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이 잠깐 풀려났을 때만 해도 안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경찰이 움직였다는 소식이 돌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표실 비서들은 눈도 잘 못 맞췄고 임원들 사이에서는 이강혁 이름이 은근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시켜 무슨 사고를 덮었는지, 쌍칼이 왜 갑자기 자수했는지, 오복길 사건 말고도 더 있다는 말이 회사 복도마다 퍼졌죠. 조직은 늘 냄새를 먼저 맡습니다. 채화영이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일 수 있다는 냄새를요. 정숙희는 병원 복도 끝에서 한참을 울다가 겨우 울음을 삼켰습니다. 장미가 자기 이름도 못 찾고 버텨야 했던 시간도 미안했고 진짜 설인이 병실에 누워있는 것도 미안했고 준호까지 다친 오늘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장미가 먼저 정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숨지 마요. 내가 다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도망 안 가요. 그 말에 정숙희는 오히려 더 울었습니다. 엄마가 딸을 지켜야 하는데 늘 딸이 먼저 자기 엄마를 붙잡아주는 상황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두 사람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는 쫓기듯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끝을 보러 가는 시간이라는 걸 서로 알아버렸으니까요. 한편 홍주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월이 반찬가게에서 쌍둥이 사진을 봤다는 말을 다시 꺼내는 순간 홍주도 머릿속에서 이상했던 장면들이 맞춰졌거든요. 예전 설인이라면 안 할 말, 안 고를 물건, 안 보일 표정이 분명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그냥 지나쳤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홍주는 더는 어물쩍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작은 차이들을 적어두기 시작했어요. 이런 조각들이 쌓이면 나중엔 누군가가 오래 역할을 버텨왔다는 정황이 되니까요. 큰 증거 하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같은 이상함을 기억하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강혁은 그날 밤 혼자 차를 몰고 공업사 쪽 창고로 갔습니다. 예전 자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경찰이 오래된 사고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면 작은 영수증 하나, 교체한 부품 사진 하나도 자기 목을 조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창고 앞에 섰을 때 이강혁은 한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를 없애면 자기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두면 곧 자기 이름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결국 차에서 내렸지만 예전처럼 손이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불 태우고 지우고 정리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망설이고 있는 거죠. 충성심만으로 버티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준호 병실 앞에서는 한영자가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이 깨어나기만 기다리는 엄마 얼굴이었지만 그 안엔 두려움만 있진 않았어요. 준호가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그걸 자기 아들이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더 컸습니다. 채화영이 어떤 사람인지, 준호가 왜 저 골목에 있었는지, 그리고 설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사실은 오장미라는 사실까지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준호가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영자는 더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누구 하나 또 먼저 다치게 두면 안 된다고요. 장미도 그 병실 앞에서 처음으로 다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오늘만 넘기자는 식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준호가 깨어난 뒤를 준비해야 했어요. 준호가 눈을 떴을 때도 끝까지 설인인 척할 건지 아니면 가장 아픈 방식으로라도 진실을 바로 말할 건지 선택해야 하거든요. 장미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파도 거짓으로 덮지 않겠다고요. 누군가를 지키려던 거짓이 결국 준호까지 피보게 만들었다면 더는 그 거짓을 선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마대창은 다음날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준호 병실 앞에 경호를 세웠고 장미와 정숙이가 드나드는 동선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아주 짧게 잘랐습니다. 채화영 개인 문제다. 드림은 여기서 선 긋는다.
그 말이 갖는 의미는 컸습니다. 그동안 채화영 뒤에 드림 간판이 방패처럼 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방패가 빠진 겁니다. 회사 이름 없이 혼자 서야 하는 채화영은 생각보다 훨씬 약해질 수밖에 없죠. 장미는 그 흐름을 보면서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채화영은 다시 잡혔어도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 이강혁도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고 준호는 아직 눈을 못 떴으니까요. 다만 장미 안에서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기가 사라지면 다 끝날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도망치고 숨고 대신 버티는 방식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걸 준호 피가 너무 잔인하게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장미는 백호에게 먼저 말합니다. 이제 저도 뒤로 안 빠질게요. 회장님 앞에서도 말했으니까 끝까지 가야죠. 백호는 그 말을 듣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가 무리하게 강해진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방향을 바꿨다는 걸 알았거든요. 좋아요. 대신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제 저쪽은 더 조급해졌어요. 대표가 다시 잡힌 이상 이강혁이나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더 거칠게 나올 수 있어요. 장미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무작정 나서지 않고 자기 역할과 백호 역할을 분리해서 가기로 합니다. 그것도 이전과는 다른 성장처럼 보이죠. 무서워도 정면으로 가되 혼자 영웅처럼 버티진 않겠다는 선택이니까요. 병실 안에서는 더 아픈 장면도 나옵니다. 깊은 의식 없는 준호가 아주 짧게 입술을 움직인 거예요. 소리가 또렷하진 않았는데 장미는 분명 들었습니다. 서린. 그 한마디였습니다. 장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는 끝까지 자기를 서린으로 알고 있고 그 믿음으로 자기 앞을 막다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자기는 이제야 뒤늦게 이름을 되찾고 있었으니까요. 장미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한참을 굳어 있었습니다. 울면 끝날 것 같은데 눈물도 잘 안 나왔어요. 대신 속에서 더 단단한 결론만 올라왔죠. 준호가 눈을 떴을 때는 더 이상 거짓으로 마주하면 안 된다. 이번엔 아파도 있는 그대로 서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대창은 밤이 깊어서야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봅니다. 사진 속 서린과 지금까지 자기 앞에 서 있던 아이 얼굴이 겹쳐지는데 이제는 왜 자꾸 다르게 느껴졌는지 너무 늦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는 그 사진을 한참보다 접어넣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끝낸다. 그 말은 집안 체면을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망가지기 전에 채화영이 만들어 놓은 거짓의 고리를 자기 손으로라도 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 아무도 못 보는 순간 준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장미는 못 봤고 한영자도 못 봤고 의사도 지나쳤지만 시청자는 보게 되는 거죠. 이 싸움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걸요. 준호가 눈을 뜨는 순간 더 큰 질문들이 터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왜 이강혁이 거기 있었는지, 채화영은 준호를 어디까지 진심으로 생각한 건지, 그리고 장미가 서린이 아니라는 진실이 준호 앞에 놓이는 순간 어떤 파문이 생길지 말이에요. 이제 판은 더 커졌습니다. 쌍칼 자수는 채화영을 완전히 구하지 못했고 잠깐의 석방은 오히려 채화영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급함은 서린 입막음 시도로 이어졌고 그 결과 준호가 피를 봤습니다. 준호 피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채화영 죄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증거가 됐어요. 동시에 장미는 더는 숨지 않기로 했고 마대창은 진실을 확인했으며 드림은 처음으로 채화영과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흐름의 핵심은 살인 은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눌러놓았던 거짓이 결국 제일 아픈 사람 피를 보고 터져버린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A. 채화영이 준호 붙잡으려고 마지막까지 더 독하게 반격할 거다. B. 준호 피 본 뒤엔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거다.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강혁은 A. 끝까지 채화영 옆에서 버틴다. B. 이번 일 이후 조금씩 자기 살길.